20억 아파트의 경우에 한 네. 6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 외국은 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 가 있습니다. 전세가 굉장히 고급 임차로 나올 거라고 봐요. 아파트 가격은 조금 안정되는 형태.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근데 자,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좀 어떻게 진행될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5, 6, 7월 정도까지도 그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제 거래도 좀 늘어나고 그죠? 가격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그죠?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겠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데 문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노원구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지금 강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주 지지층에서 아니 야 뽑아줬더니만 강남만 좋아? 이 이야기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냥 묵살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저는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강남을 억누르는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나올 게 있나요? 이미 다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마 9월 정도에 보통 이제 저희가 정책을 예전에 보다 보면 그 추석 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추석 때 내려갔는지 친지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건 센데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9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성대상 지역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한 서너 군데만 묶더라도 어쨌든 그 주춤하거든요. 예전에 사례를 보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과천은 저는 거의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과천. 그래서 네. 과천을 사시거나 과천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를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이런 데들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전환돼 가지고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 청와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주춤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방도 한두 군데는 묶는 것이 그 효과가 있다.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그 국평 기준으로 즉 전용 8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억 넘어선데 그 한강벨트 라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대책들도 지금 핀셋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20억 이상 대출 맞습니다. 규제 20억.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엔 뭐 수요 억제 정책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수요 정책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제일 관심사가 어쨌든 토지를 9월까지 연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입김이 제일 큽니다. 물론 서울 지역은 아마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할 건데요. 이걸 계속 두기는 좀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과도하다. 맞습니다. 이 규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 규제가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규제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한 20%,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 그래서 동별 전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조금 그걸 완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해제하는 거는 정말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핀셋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규제가 나오면 조금 주춤하겠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도 제대로 안 해줄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또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한 3개월 가면 저는 이제 다시 또 상승 동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꿈틀을 할 거고요. 내년 되면 다시 또 그 대출이 이제 다시 세팅이 되잖아요, 한도가. 그러면 또 은행에서는 열심히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 상반기 때는 오를 거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큰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 배제된 게 5월 9일까지로 예, 배제되어 있는데요. 이걸 민주당 정부에서는 저는 뭐 다시 양도세 중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뭔가 시장도 불안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또 시장은 주춤하겠죠. 예, 그래서 좀 거기 맞춰가지고 본인들 이제 예,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하반기에 정책적인 이슈로 잠깐 덜컹거릴 수 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좀 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자,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정말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제초한 이슈들이 좀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폐지를 안 하는 쪽으로 거의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재건축, 재개발 시장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낫나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 괜찮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사셔야 될 게 확실한 거는 이제 강남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5억 분담금을 내더라도 10억 오를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상당히 진행된데 우리가 보통 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인가 뭐 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인가라는 개념은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받은 단지가 진행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들어가셔도 큰 무방하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그 마진들은 분명히 안전 마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뭐 평당 1억 하는데 여전히 뭐 7, 8천 대 머물고 있는 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분담금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나는 강남 재건축 무조건 관심이 많다라고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좀 큰 평수를 사시라.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있는 데 중에 보면 예, 평당가가 가장 낮은 거는 50평대입니다. 예, 50평대. 오히려 대형 평수가 예, 대형 조금. 평수가 낮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좋은 땅인데 나쁜 건물이 크게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냐를 다 예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싼 데를 찾으시거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20평, 30평대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50평대도 저는 괜찮다. 이를테면 뭐 20평, 30평대는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가고 있는데 50평대는 40억 안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을 사시면 어차피 50억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분담금 같은 게 꽤 나오겠죠. 나오는데 분담금이 부담되시면 40평대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줄여서 넘어가시는 네네.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오히려 분담금 안 내고. 예, 두 분밖에 안 계신데 50평, 40평 또 부담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0평에 사셔도 예, 무방하니까요. 뭐 그렇게 본인의 포지션을 또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마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됐거나 아니면 확실하거나 아니면 뭐 선택하실 때 뭐 좀 좋은 아파트를 틈새를 예, 고르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한번 전세 시장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실은 뭐 전세 시장이라는 게 실수요의 정확한 바로미터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 상승률보다 매매 상승률이 진짜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세 과연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주춤할 것 같으세요? 그 사실은 우리 정 박사님하고 저 전세하고 월세만 가지고도 진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주제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전세가 왜 낮게 가격이 나오느냐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월세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정부도
사실은 전세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규제하는 게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전세 대출 규제를 하거든요. 임차인도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선호하고요. 특히나 요즘 20, 30대 분들은 우리가 깔고 앉아 있다고 그러죠. 전세는 깔고 앉아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예, 그리고 그거가 있으면 내가 코인하면 더 버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나마 좋아했던 분이 임대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임대인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두 가지 요건 때문입니다. 임차인한테 굽신거리기도 너무 싫다 이제. 예. 그 임차인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하나 요인은 최근에 월세 운영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한 2.5%에서 3% 사이에 나옵니다. 네, 월세가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상상을 못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아파트가 월세가 200 나오거든요. 계속 이제 월세로 조금씩만 전환을 시키더라도 나중에 노후 대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40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 무슨 노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들도 이제는 월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월세화로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되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라는 건 전세에서 월세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2.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그냥 매매의 한 반 정도 되니까요. 네, 전세 전환율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매매에 대한 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월세는 더 오를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5%다 그러면 20억 아파트일 경우에 한 6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외국은 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에 가셔가지고 방 하나 월세가 되면 한 4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또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 3억씩 벌거든요. 신입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데요. 우리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계속 가격이 그죠? 오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남을 거냐? 저는 굉장히 고급 임차로 남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여전히 이제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월세가 더 오르고 이렇다 그러면 월세에 비해서 전세는 가성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제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은 또 계속 오를 거다. 전세가 아주 고급화하게 남고 아파트 가격은 조금 안정되는 형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제 입주 물량도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예. 이런 전세 시장이 조금 어떻게 좀 요동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많기 때문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또 우리가 이제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대출하고 그죠?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또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전세로 이렇게 몰려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제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임대차 입법 생겼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4년치 전세를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무슨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 댓글 이상하게 많이 걸릴 건데요.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두 가지 영향이 있겠죠. 뭐 전세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오르면 당연히 매매로 돌아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토제 그냥 한 달간 딱 해제만 했는데도 갑자기 10,000호가 넘게 거래되듯이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망 수요가 아니거든요. 대기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 모든 아파트들을 다 봤어요. 이미 뭐 내가 107동도 봤어. 108동의 매물을 보면 얘가 조망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나오면 그때는 안 보고 그냥 쏘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언제라도 매매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인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뭔가 이게 월세로 가는 데 따르는 대책, 전세가 뭔가 고급 수요로 남는 데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조심스럽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만들지 않을까. 네, 2+2 그러면 플러스 2. 예, 맞습니다. 네, 2 플러스 2가 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무한 청구권을 이야기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 10년을 이야기했고요. 그것도 별로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저는 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법을 보면 우리 정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나온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저는. 왜냐하면 이 오히려 주택 더, 부족 문제가 10년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저는 쓸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의외로 어떤 시장의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군요. 엄청나겠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뒤흔들 만한 이런 어떤 핵심 변수, 교수님 좀 어느 걸 좀 주로 좀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상수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간 아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요즘 한 4년 걸리거든요. 네. 안전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 그래서 이걸 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 문제는 심각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수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요. 금리 이런 것도 저는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상수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걸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뿌리고 금리 낮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정부에서 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쓸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한 2번 가까이 할 거다. 대신에 1%는 기대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까지는 내려갈 거다. 그러면 가상금리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3%, 예, 그래 3% 네. 중반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 작년에 사실은 3% 초반대 그 금리가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드립다 그냥 가상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그것들을 올리더라도 이제는 무리일 거다. 그러면 이제 뭐 완전 상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저는 그냥 큰데 또 뭐 정부의 대출 규제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하고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뭐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좋을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규제라는 게 어차피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2023년부터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도 비슷할 것 같고요.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결국 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장이 이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들어왔던 어떤 정책도 효과가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쓰겠지만 뭐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한 5년, 3년씩 계속 기다려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로 인한 이제 본인들 자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몇 채씩 사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집 한 채를라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자산 관리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일단 집을 사라.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라는 이런 분들도 일단 집은 사라. 그 다음에 너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 보면 이제 집은 안 사고 이제 다른 걸 먼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돈을 벌어 오셔가지고 집 사는 분도 계시고 아니고 뭐 날린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요. 근데 일단은 집은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상품이라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 아닌가. 대신에 이제 계속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그죠. 그런 상품을 사시는 게 좋다. 좋은 게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 심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